그만큼의 실패들 경험을 사람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올라운더 MVP. 지금 이정현이 하는 농구 딱 제가 하고 싶은 농구. 이정현, 최준영이 하는 농구. 네네. 그 꿈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를 한 100번 봤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나랑 키가 비슷한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 뭐 2m, 2m, 네. 마이클 조던 198, 앨런 아이버슨 뭐 180면 다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2m면은 이거 센터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꼭 센터를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키에 비해서 몸이 약했고 대신 스피드가 조금 있었어요. 계속 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릴 때 드리블 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다른 애들은 왜 드리블 맞아요, 치는 게 맞아요. 조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장점을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몸싸움으로 이기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의 기술로 제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좀 발현된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네. 아버지가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농구를 제일 잘했었어요. 백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 제가 그냥 그 학교에서 그 팀에서 드리블도 제일 잘 치고 슛도 제일 잘 치고 잘하고 다 잘했어요.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공 잡으면 누구를 안 주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다 했어요. 코치는 냅두고 다 냅두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저 개인에게는 어쨌든 성과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강하게 정말 진한 스탬프를 찍었어야 됐는데 그 대진고등학교가 2학년 때 해체가 되면서 네. 휘문고로 넘어가면서 네. 좋은 가드가 있었거든요. KCC에 있었던 이진욱 선수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센터를 해야겠다. 얘가 가드하고 내가 센터 해야지를 그때 양보를 했어요. 그래야 안 됐었는데 그때 휘문고등학교 멤버가 괜찮다 보니까 석주가 아이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롤제안을 휘문고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때 제가 더 롤제안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욕심 부렸다면 나의 농구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결국은 저의 어떤 그때 그 스탬프의 색깔은 그 정도였던 거죠. 그 농도 스탬프가 진한 정도는. 네네. 그게 그만큼 강했다면 거기서 싸웠겠죠. 같은 팀원들하고.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같이 잘 지내고 화하고 하면서 지냈거든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한 농구를 못해낸 페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킬 트레이닝 받을 때도 항상 뭔가 핸들링, 뭔가 이런 것들, 뭔가 리드미컬한 드리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상무 때도 제가 갔을 때 운동을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상무 때인데 그때도 항상 박지훈, 뭐 KT 한의원 이런 가드 포지션들하고 1대1하고 그 사람들한테 포스터를 안 쳤어요. 저는 다 외곽 슛 위주, 외곽 공격력 위주. 나름 상무 때 그거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뭐랄까 그냥 잘못된 방향의 자기 자존감이 너무 크게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농구를 잘한다. 나는 그냥 다 준비돼 있고 이제는 보여줄 일만 남았어. 기회가 안 주어서 그런 거야. 내가 게임을 못 뛰어서 그런 거야. 코트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문제의 탓을 외부로 돌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게임을 안 뛰어줘서 코치들이 내 진가를 몰라줘서 선배들이 나를 몰라줘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선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선수는 팀의 조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팀에 지금 필요한 조각이 뭐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매력적인 조각이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조각이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있는 선수인데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오판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와 뭐 대학의 차이보다 프로와 대학의 차이가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팀의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한 경기를 준비하는 수준도 다르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나름 연습의 학교가 은희석 감독님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팀에 준하는 체제를 갖췄었거든요. 전력 분석원도 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프로팀에 갔을 때 이 디테일들은 진짜 차원이 달랐어요. 감독이 조금 더 해줬다면, 예를 들면 나라면,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본인이 이 선수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고, 반대로 저는 선수 입장이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연세대학교는 제가 성장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윤석 감독님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플레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좀 좋은 지도자이기 전에 좋은 교육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때 감독님에 대한 어떤 뭔가 문제점이나 불만은 전혀 없었고 단지 제가 계속 이기고 뭔가 그냥 팀이 잘 나가고 연세대학교다 보니까 허은과 안영준 옆에서 같이 하니까 이제 제가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능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농구라는 게 그렇거든요. 5명밖에 안 하는 스포츠인데 그 중에 2명이 잘하면은 나머지 3명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오픈 찬스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때는 정말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사이익을 많이 본 건데 그것을 나는 이제 내 능력이고 내가 훈이랑 영준이가 없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해석이 좀 다른 게 네. 제가 어떤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저는 그래도 이관희 선수도 노력의 농도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는 게 그 기반은 왜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외부의 신념들을 바꾸려면은 남들과 똑같이 운동에서는 이 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비난을 들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만큼 난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도 공부를 같이 했었고 프로 때도 가자마자 유튜브라든가 이런 외부 활동, 개인 방송 활동 거기에 플러스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여가 시간 하는 만큼 나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김상조 감독님은 아침이나 밤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해석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탤런트에 비해서 이제 사실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뭐 선수가 좀 놀았나 보네 뭐 좀 약했나 보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거 딱히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구분하는데 네.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내가 잘하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자신이 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더하기 빼기는 잘한다. 네. 그럼 거긴 자신 있을 거고 근데 함수는 내가 못해. 그럼 함수엔 자신이 없을 거고 이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감은 어떤 외부적인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이것에 도전해본 적이 없어도 맞아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 난가 오지는 않겨진다. 예를 들어 길이 없는 곳에 가더라도 나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전 자존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저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사실 많이 무너지면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실패를 겪고 많이 뭔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자존감이 없었던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단단하냐라는 네. 듯한 약간 느낌인데 네. 사실 단단하다는 것은 계속 깨졌을 때 이것에 대한 보완 절차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자재를 쓰고 더 좋은 어떤 목재를 쓰고 덧대던가 또는 2겹, 3겹, 4겹씩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단단한 건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뭐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근데 나무집이 태풍에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돌을 사용해서 지을 거고 돌이 무너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콘크리트 사용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지금에서야 발휘를 되니까 이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나무집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운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존감이라는 이제 형태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무조건 부모님이 싸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집안에 진짜 그냥 이제 나밖에 사람이 없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동기부여를 해석을 했었어요. 결국 내가 잘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때 보면은 맨 뒷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손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칠판이 잘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맨 앞에 있는 학생들은 나는 잘 보이는데라고 해서 내 뒷자리를 몰라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역시도 불만이 있거든요. 선생님 뭐 칠판에 글씨가 너무 커요 라든지 칠판이 너무 가까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선수생활 하면서 앞을 봤지 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제가 연세대학교 있었어도 연세대학교 위에 김준일, 뭐 허웅, 최준용 같은 사람이 있었고 제 앞에는 항상 최준용이라던가 바로 윗단계 이종현 뭔가 이런 엘리트 선수도 있었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또 그 위로 가면 NBA 선수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성공하고 엘리트지 않아?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과정 중에서는 항상 뭔가 결핍 그리고 뭔가 부족함, 탈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죠. 그 감정의 어떤 깊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느끼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꼭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뒀다 정도?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딱히 막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발가락 수술을 발가락이 하나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엄청 안짱다리가 너무 심했었고 거의 장애인 수술을 걸었었어요. 걷는데 걸음걸이가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람들 볼 때 걸음걸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걸음걸이 고치고 싶은데 잘 걷는 사람도 어떻게 걷지를 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 걸음걸이 관찰하는 게 좀 습관이 돼서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걸음걸이가 보여요. 뭔가 저한테는 사실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키라는 좋은 탤런트도 있었지만
발이라는 정말 심각한 디메리트도 있었단 말이죠. 운동신경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반대를 많이 하셨고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복싱 선수 출신에 그리고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님이셨어요. 그때 그 대진고등학교가 지금 없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오케이였고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운동으로 대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 막 중용, 논어, 맹자, 뭐 손자병법, 뭐 삼국지, 초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냥 집에 그런 밖에 없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는 얘는 책 읽고 말하고 쓰고 이런 걸 잘하는데 왜 굳이 운동을 해야 되지? 운동은 정말 피라미드라 몇 명밖에 성공을 못하는데 어머니도 이제 미술 하셔서 예체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다니까 시작하자마자 가서 스트레칭 첫날 했었거든요. 너무 그냥 찢어버리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이제 운동 첫날에 그냥 스트레칭만 했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막 그게 막 적당히 살살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찢어요. 그땐 그랬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다음날 그냥 집에 가서 울면서 그만두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고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그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정말 다행히도 저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경험치들이 쌓였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잘 견뎌내지 않았나. 동생도 운동했었어요. 동생 농구했었는데 걔는 저랑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게 저는 농구가 좋아해서 시작한 타입이고 동생은 공부가 싫어서 시작한 타입이에요. 그냥 주말에 어머니가 저한테는 숙제를 안 시키고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TV를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가 부러운 거죠. 근데 동생은 운동신경이 좋았거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머니도 자기도 하겠다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 할 거면 둘이 같이 해라. 그러면 따로 안 봐도 되니까 같이 해라 해가지고 시켰는데 이제 그게 좀 결이 달랐어요. 저는 좋아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운동을 나가는 스타일, 동생은 안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교육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누군가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이랑 생각을 바꿔서 스스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프레셔를 넣고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되고 동생은 안 됐던 부분에는 물론 키라던가 다양한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가장 큰 기반은 주도적으로 나는 했고 동생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정현 선수가 실제로 친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클러치가 됐을 때 숨지 않는 선수를 좋아하고요. 내가 책임지는 선수, 졌을 때 내가 범인이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하고 한 명 더 얘기를 하자면 제 평가를 뒤집는 선수. 제가 이제 양준석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S급은 아닌데 A급이다. 왜냐 양준석은 몸싸움을 즐기는 가드가 아니고 예쁜 농구가 가드이기 때문에 결국 몸싸움을 즐기는 단계에서 한번 부딪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4강 1차전 때 예쁜 농구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기력으로 만약에 지금 LG가 결승으로 올라간다. 양준석은 S다. 몸싸움 없이 S클래스급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을 한 거다. 정말 재밌다. 그럼 저는 이제 또 궁금해져. 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왜 만들어진 걸까? 나랑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이제 일맥상통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선수는 관중을 일으키는 선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하는 평가를 뒤집고 저한테 엿을 날릴 수 있는 선수. 저한테 농때르만 농알못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선수. 사실 감독이라는 영역은 제가 뭔가 함부로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은 게 큰 그림으로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감독에 대한 기조 같은 게 조금씩 보이는데 저는 선수다 보니까 그 전술에 대한 디테일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선수는 내 플레이 집중하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진 않잖아요. 감독의 행동이 영역에 들어가서 사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독을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인터뷰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해줄 감독? 말을 잘하는 감독? 그 본인의 색깔이 좀 강한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수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너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팀에 도움이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주도적으로 선수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노를 지으려고 칙칙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북선 안에 들어가면은 노선사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네네. 그냥 위에서 왼쪽 오른쪽 얘기 듣고 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섬에 갈 거야. 저 섬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찍을 들면서 빨리 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섬을 보여줘. 우리가 저 섬에 갈 거야 가야 돼 하면서 의지를 북돋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나은 리더는 섬을 보여주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좀 느낀 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협회욕이라든가 연맹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협회욕, 연맹욕, 구단욕이 왜냐면 불만밖에 없어요. 네네. 이게 안에서만 보니까.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협회만의 입장이 있고 연맹의 입장이 있고 구단의 입장이 있고 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구나. 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물론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해석이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피땀 흘려 노력하는데 그게 그냥 단지 조명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구나 라는 것도 좀 느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뭐 얘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이제 서로 소통의 창구가 없는 거죠. 교두부의 역할이 없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소스 감독님의 그 이제 불법과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을 때 지금 이만큼의 여론이 형성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의도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국가대표팀의 외국인 감독인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할 리가 없고 뭔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뭔가 협회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걸 마소스 감독이 원하는 입장에서 들어주고 싶은 오케이 좋은 취지 같은 거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공문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맹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처리로 나올 수가 있어? 가 되는 거고 구단 입장에서도 우리 선수가 부상당하면 뭔가 우리는 보고 체계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각자의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뭐 누구 하나가 뭘 잘못했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해관계에 대한 이제 문제다. 소통의 부재의 문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피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 저는 그래서 한국 농구 전반적인 부분을 그냥 바꾸고 싶어요. 좋은 방향을 바꾸고 싶고 저 역시도 뭔가 농구를 떠나서 그냥 엄청 유명해졌다가 일단 일본이 그냥 영향력이 진짜 엄청 커져서 유재석 같은 강호동이 되는 거 지금 목소리 운동선수 출신인데 유재석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높은 스탬프를 찍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유지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냥 국민 MC 수준이 아니고 정말 높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높은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BA 선수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뭐 유튜브로 뭐 잠깐 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 보는 거 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NBA 선수 되고 싶으면은 NBA 선수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농구 짱 할래. 그러면은 뭐 유튜브 보면 해도 농구 짱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스탬프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높은 스탬프를 찍어야 하루에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책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참 고리타분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중용을 제일 좋아하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그런 역사 기반의 책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글을 읽고 있는 거에 거리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부감도 전혀 없었고 되게 좋아해요. 책과 글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주는 좋은 의미들이나 얻어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멋있게 말하는 건 뭐가 있지? 미사옥은 어떤 걸 쓰면 좋지? 표현은 뭐가 더 직관적이고 더 해석이 좋지? 재밌는 건 뭐가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것들에 기반에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지? 본질은 뭐지? 근본은 뭐지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허우는 나랑 편하게 인터뷰네? 개꿀이네? 딱 끝이 아니고 그럼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본질은 뭐 어디에 있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반은 제가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스피치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학교 때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공 과목이든 교양 과목이든 항상 조별과제 때 발표는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의문을 가지죠. 운동부인데?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사실 발표에서 단 한 번도 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발표라는 경험이 대학생활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다 알아야 되고 Q&A도 답변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경험치를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심지어 대중들 앞에서 스피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섰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운동선수 제가 찾아보면 몇 명 없을걸요. 일단 제 세대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근데 저는 내가 다 이기겠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발표라는 거를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래서 목표가 운동부를 이기겠다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발표를 잘하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놀라게 하고 싶다. 이게 좀 목표였었고 항상 기준이 항상 높았어요. 그 스탬프가. 이러지 않는 시간에는 영상은 보통 컨펌하고 보통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꼭 전화를 해요. 목이 아파도. 전화를 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남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영감을 내가 배우는 것만큼 간편하게 사람의 영감을 가져오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세상에 나 혼자 되는 게 없더라고. 결국은 선수들이 내가 카메라에 들이밀었을 때 웃으면서 받아주고 어떤 누군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 이 일 자체가.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4명의 편집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뒤에서 누군가를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건데 조명받는 건 저 하나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을 이동 시간에 여유로우니까 음악 듣느니 그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근본적으로 저는 일과 취미생활을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가 제 꿈이었어요. 어릴 때 1차 꿈.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냥 인터뷰라는 게 어떻게 일일 수 있는데 내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동안 떠드는데 이게 일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돈이 벌리는데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궁금한 걸 듣는데 그게 나의 자산이 된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구분점을 두지 않는 거죠. 좀 재밌는 비유인데 그 프랑스에는 빠삐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빠삐용이 나방과 나비를 합친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나비와 나방이 없어요. 우리나라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거든요. 네. 지금 일과 취미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 인간은 떨어지거든요. 뭐 내가 말실수를 해서도 그렇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이제 빨리 꺾어 올라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레벨. 저는 지금도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락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일까 두려우면서 궁금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별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실패하면 그때부터 내가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한테 많은 가지수를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우리나라 특히 그런데 정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성공을 이걸로 했다고 쳐도 이거 말고 다른 가지수가 있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암에 대한 치료법이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 치료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기전이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럼 그것마다 다 다른 치료제를 써야 된대요. 이 기전을 발견해서 이 치료제를 써야 이 암이 치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암이 불치병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인생도 저는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도 다르지만 가려면은 이 한 가지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누가 선택하냐면 본인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예쁜 길을 탁 가져봤자 그 길만 가서는 그 옆에서 살짝만 넘어지면 바로 그냥 무너져. 그럴 때는 결국은 아이한테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들이 계속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돼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감정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저는 해석이라는 단어를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것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죠. 그만큼의 이제 실패들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당연히 소중한데 그 시간이 반대로 보면 가장 리스크가 없는 순간이거든요. 해봤자 아이가 빵점밖에 더 맞아요. 대학 가가지고 발표 망치고 하면 해봤자 F밖에 더 맞아. 학구밖에 더 맞아. 그 회사 나가서 이 PPT 발표해서 뭐 트리플 망해. 그럼 그게 그냥 학부로 F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대학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F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최대 리스크인데 안 할 이유가 있나? 맞아. 아이한테 지금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빵점도 맞아보고 진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본질은 동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려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동력을 부모가 또는 주변에서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동력을 잃지 않는다. 그걸로 뭐 동력을 얻은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자의적 해석이고 부모님이
아 우리가 싸우지만 너가 이걸로 동력을 얻어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